지금 한국에 유조선이 납치됐습니다. 장소는 단 하나,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바다, 호르무즈 해협입니다. 정체불명의 무장교환들이 접근했고 단 5분 만에 선박을 장악했습니다. 선원 23명은 전원 인질이 되었습니다. 그들이 내건 요구 조건은 단 하나, 30억 달러였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은 돈 대신 전쟁을 선택했습니다. 대한민국과 정체불명의 무장 세력의 충돌, 이는 실제로 벌어질 수 있는 시나리오입니다. 찌륵 같은 어둠이 깔린 호르무즈 해협의 수평선 너머로 30만 톤급의 거대한 한국 유조선 한강호가 고요히 파도를 가르며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거대한 선체는 마치 깊은 잠에 빠진 바다 괴물처럼 묵직한 진동을 내뿜으며 전진했습니다. 조타실 내부의 희미한 계기판 불빛만이 항해사의 얼굴을 비추고 있었고 밖은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시면 그 자체였습니다. GPS 신호는 정상이었고 레이더 위에는 어떠한 유역도 포착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고요함은 곧 들이닥칠 폭풍전야의 정적이었습니다. 선장은 문득 유리창 너머로 시선을 던졌습니다. 멀리서 아주 작은 마치 밤바다의 부유물처럼 보이는 검은 그림자 4개가 아주 빠른 속도로 배를 향해 접근하고 있었습니다. 선장은 저 배들이 왜 이 깊은 밤에 속도를 줄이지 않고 우리 쪽으로 붙는 것인지 의아해하며 옆에 있던 1등 항해사에게 상황을 확인하라고 지시했습니다. 항해사가 황급히 망원경을 들어올린 순간 파도를 가리며 달려오는 고속정 4척의 실체가 드러났습니다. 그것들은 등대를 켜지 않은 채 마치 사냥감을 노리는 늑대들처럼 은밀하고 신속하게 한강호의 현측으로 붙고 있었습니다. 순간 고막을 찢는 듯한 파열음이 조타실 외벽을 때렸습니다. 철판이 움푹 패며 튕겨나가는 날카로운 금속음이 정적을 박살냈습니다. 무장대원들이 자동소총을 난사하며 승선을 시도한 것이었습니다. 선장은 급히 비상경고 스위치를 눌렀고 배 안에는 모든 선원의 심장을 옥죄는 날카로운 경보음이 울려 퍼졌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괴한들은 미리 준비한 등선용 갈고리를 난간에 걸었고 유령처럼 재빠르게 가판 위로 뛰어올랐습니다. 그들의 손에는 검게 그을린 RPG-7과 소총들이 들려 있었습니다. 단 5분이었습니다. 그 짧은 시간 동안 거대한 성체 같았던 유조선은 완벽하게 장악당했습니다. 괴한들은 숙달된 동작으로 조타실의 문을 박차고 들어와 선원들을 제압했습니다. 그들은 차가운 총구로 선원들의 뒷덜미를 겨누며 바닥에 무릎을 꿇으라고 소리쳤습니다. 통신장비는 무자비한 개머리 판질에 박살이 났고 육지와의 연결고리는 그렇게 끊어지고 말았습니다. 무장 세력의 우두머리로 보이는 자는 비릿한 미소를 지으며 이제 이 배는 자신들의 통제하에 있다고 선포하며 하며 선원들을 윽박질렀습니다. 같은 시각 대한민국 서울의 새벽 3시는 평온했습니다. 하지만 청와대 지하의 국가안보실 상황실만큼은 예외였습니다. 거대한 상황판 위로 호르무즈 해협에서 발신된 한강호의 마지막 비상신호가 붉게 전멸하고 있었습니다. 보고를 받은 안보실장은 굳은 표정으로 상황을 응시했습니다. 한국 유조선이 피랍되었다는 사실이 확인된 것이었습니다. 상황실 안은 긴장감으로 인해 공기가 얼어붙은 듯 차가웠습니다. 잠시 후 대통령이 상황실로 들어섰습니다. 대통령은 가장 먼저 인질들의 안위가 어떠한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안보실장은 현재 선원 23명 전원이 생존해 있는 것으로 추정되지만 무장 세력이 30억 달러라는 터무니없는 금액을 요구하며 협상 시한을 24시간으로 못 박았다고 보고했습니다. 상황실 안에는 무거운 침묵이 감돌았습니다. 30억 달러는 결코 받아들일 수 없는 조건이었고 무엇보다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한 협박에 굴복할 수는 없었습니다. 대통령은 상황판에 띄워진 호르무즈 해협의 지도를 한참 동안 응시했습니다. 그리고 단호한 어조로 말했습니다. 테러범과의 협상은 없으며 즉각적인 구출작전을 준비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을 단 한 명도 포기하지 않겠다는 결연한 의지가 담긴 결정이었습니다. 이로써 작전명 아이언 타이드가 수립되었습니다. 지구 반대편 소말리아 인근 해역에서 임무 수행 중이던 해군 청해부대의 왕건함에 긴급 명령이 하달되었습니다. 거대한 가스터빈 엔진이 굉음을 내며 가동되었고 함정은 함수를 돌려 호르무즈 해협을 향해 최고 속도로 질주하기 시작했습니다. 거대한 파도가 함수를 때리며 하얀 포마를 일으켰고 가판 위의 장병들은 말없이 자신의 무기를 점검하며 결전의 순간을 준비했습니다. 동시에 미군 5함대와의 긴밀한 공조가 이루어졌습니다. 이지스 구축함과 해상 초계기 그리고 무인 드론들이 한강호의 위치를 실시간으로 추적하며 정보를 전송해 왔습니다. 미군 지휘관은 자신들이 모든 전술 자산을 지원하겠지만 이번 작전의 주도는 한국군이 맡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 지휘관은 인질 전원을 무사히 생還시키는 것만이 이번 작전의 유일한 목표라고 답하며 작전 지도를 펼쳤습니다. 유조선 내부의 상황은 처참했습니다.
선실 바닥은 차가운 땀과 공포로 젖어 있었고 선원들은 눈이 가려진 채 서로의 체온에 의지하며 떨고 있었습니다. 무장괴원들은 거칠게 복도를 오가며 감시를 강화했고 배 곳곳에 폭발물을 설치하며 아군의 접근을 차단하려 했습니다. 긴장감은 극에 달해 있었습니다. 언제 어디서 총알이 날아올지 모르는 일촉즉발의 상황이었습니다. 드디어 청해부대의 특수전 요원들이 탄닝스 헬기가 어둠을 뚫고 한강호 상공에 도달했습니다. 요원들은 야간 투시경을 통해 유조선의 갑판을 훑었습니다. 파도는 4m가 넘게 치솟으며 배를 거칠게 흔들고 있었고 바닷바람은 칼날처럼 살을 파고들었습니다. 요원들의 심장 박동 소리가 헬기 엔진 소음보다 더 크게 들리는 듯 했습니다. 팀장은 대원들에게 침투 신호를 보냈고 검은 로프가 헬기 밖으로 던져졌습니다. 요원들이 로프를 타고 수직으로 하강하던 그 순간 갑판 위에 있던 괴한 중 한 명이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그의 눈과 링스 헬기의 서치라이트가 공중에서 마주쳤습니다. 찰나의 정적이 흐르고 곧이어 배 전체를 뒤흔드는 고함 소리와 함께 괴한들의 소총이 불을 뿜기 시작했습니다. 요원들은 공중에 매달린 채 적의 탄막을 뚫고 갑판으로 내려서야만 했습니다. 발밑은 거친 파도가 넘실대는 지옥이었고 위에는 적들의 총구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검은 밧줄이 헬기에서 떨어짐과 동시에 요원들의 하강이 시작되었습니다. 김대인은 장갑을 낀 손바닥으로 전해지는 로프의 거친 질감을 느끼며 허공으로 몸을 던졌습니다. 4m가 넘는 파도가 집어삼킬 듯이 요동치는 바다 위에서 헬기는 마치 성난 황소처럼 전후 좌우로 흔들렸습니다. 링스 헬기의 로터가 뿜어내는 강력한 하강풍은 바닷물을 미세한 입자로 분쇄하여 요원들의 방풍 고고를 사정없이 때렸습니다. 시야는 온통 흐릿한 녹색 광원뿐이었고 그 속에서 적들의 총구에서 뿜어져 나오는 붉은 화염만이 선명하게 망막을 파고들었습니다. 로프를 타고 내려오는 그 짧은 1초에서 2초의 시간이 영겁처럼 느껴졌습니다. 김대위의 발밑으로 무장 세력이 쏜 탄환들이 금속 갑판에 부딪히며 날카로운 불꽃을 튕겼습니다. 팅팅 하는 소리와 함께 강철 조각들이 대기의 습기를 뚫고 사방으로 흩어졌습니다. 공기 중에는 타버린 페인트 냄새와 하얗게 비릿한 잔향이 뒤섞여 코끝을 찔렀습니다. 발이 갑판에 닿는 순간 묵직한 충격이 무릎을 타고 척추까지 전달되었습니다. 김대인은 구르듯이 착지하며 즉각적으로 배의 거대한 윈치 뒤로 몸을 숨겼습니다. 그는 무전기를 통해 대원들에게 각자의 위치를 확보하고 대응 사격을 개시하라고 낮게 읊조리듯 지시했습니다. 이어지는 박중사의 보고는 간결하면서도 긴박했습니다. 박중사는 2층 갑판 우측에서 적의 기관총 화점을 포착했으며 이를 무력화하겠다고 답했습니다. 박중사가 쥐고 있는 HK-416 소총의 소음기 끝에서 짧고 절제된 파열음이 새어나왔습니다. 픽픽 하는 소리와 함께 적의 기관총 사선은 비명도 지르지 못한 채 바닥으로 꼬꾸라졌습니다. 하지만 적들은 생각보다 훨씬 조직적이었습니다. 유조선의 거대한 구조물 사이사이에서 검은 복면을 쓴 괴한들이 쉴 새 없이 나타났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배후에 인질들이 있다는 것을 방패 삼아 더욱 악랄하게 저항했습니다. 최하사는 통신장비를 점검하며 왕건함의 현재 교전 상황을 알렸고 지원 사격이 필요할 수도 있다고 보고했습니다. 함교에서 상황을 지켜보던 이 소령은 인질들의 안전이 최우선이니 정밀 타격 외에는 자제하라고 신중하게 명령했습니다. 대원들은 이제 좁고 어두운 선내 통로로 진입해야 했습니다. 유조선의 내부는 미로와도 같았습니다. 사방이 두꺼운 강철벽으로 둘러싸인 통로는 소리를 증폭시켜 작은 발자국 소리조차 천둥 소리처럼 크게 울려 퍼지게 만들었습니다. 김대인은 야간 투시경을 내리고 전술 조명을 아주 짧게 깜빡이며 전방을 살폈습니다. 공기 중에는 기름때와 곰팡이 냄새가 섞인 눅눅한 기운이 가득했습니다. 심장 박동은 이미 한계를 넘어선 상태였지만 대원들의 호흡은 기계처럼 일정했습니다. 박중사가 앞장서서 코너를 도는 순간 복도 끝에서 섬광이 번쩍였습니다. 적이 설치해둔 부비 트랩이 터진 것이었습니다. 굉음과 함께 엄청난 압력이 고막을 때렸고 통로 안의 먼지들이 순식간에 시야를 가렸습니다. 김대인은 급히 박중사의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박중사는 다행히 방탄판 덕분에 큰 상처는 면했지만 충격으로 인해 잠시 숨을 몰아쉬며 괜찮다고 짧게 답했습니다. 적들은 이미 아군의 침투 경로를 예상하고 곳곳에 함정을 판 상태였습니다. 이 소령은 보남에서 드론 영상으로 이 상황을 지켜보며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화면 속의 대원들은 거대한 강철 괴물 속에서 아주 작은 점처럼 보였지만 그들이 짊어진 무게는 결코 가볍지 않았습니다. 이 소령은 대원들에게
서두르지 말고 원칙대로 구획을 하나씩 청소하며 전진하라고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한편 지하 기관실 부근에서 예상치 못한 움직임이 포착되었습니다. 적들이 인질 몇 명을 끌고 기관실 가장 깊숙한 곳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정보였습니다. 김대희는 작전 계획을 수정해야 했습니다. 팀을 둘로 나누어 한 팀은 함교를 장악하고 다른 한 팀은 기관실로 내려가 인질을 구출하기로 했습니다. 김대희는 최하사에게 자신과 함께 아래로 내려가자고 지시했고 박중사에게는 나머지 요원들을 이끌고 함교를 탈환하라고 명령했습니다. 각 팀의 무전기 너머로 알겠다는 짧은 응답이 들려왔습니다. 발소리를 죽인 채 계단을 내려가는 대원들의 등 뒤로 차가운 금속 계단이 삐걱거리는 소리를 냈습니다. 기관실로 향하는 문 앞에 도착했을 때 안쪽에서 들려오는 선원들의 흐느낌과 괴한들의 거친 목소리가 문틈 사이로 흘러나왔습니다. 괴한들은 만약 아군이 한 발자국만 더 다가오면 모두를 끝내버리겠다고 소리치며 위협했습니다. 상황은 최악으로 치닫고 있었습니다. 적들의 리더는 이미 이성을 잃은 데는 들어 보였고 그의 손에는 안전핀이 뽑힌 수류탄이 들려 있었습니다. 김대희는 문틀에 몸을 바짝 붙인 채 최하사에게 섬광탄 투척 준비를 하라고 수신호를 보냈습니다. 이들의 운명을 가를 단 1초의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김대휘의 이마에는 식은땀이 흘러내려 눈가를 적셨지만 그는 눈을 깜빡이지 않았습니다. 문 너머의 공기는 팽팽하게 당겨진 활시위처럼 언제 끊어져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위험했습니다. 김대휘가 손가락을 3개 펴보이며 숫자를 세기 시작했습니다. 3, 2, 그리고 마지막 손가락이 펴지려는 찰나 기관실 안쪽에서 예상치 못한 거대한 폭발음이 들려오며 배 전체가 왼쪽으로 급격히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거대한 폭발음은 단순히 귀를 때리는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유조선의 거대한 강철 골조 전체를 비트는 물리적인 충격이었고 대원들의 내장까지 흔드는 육중한 진동이었습니다. 선체 하부에서 발생한 충격으로 인해 수만 톤의 바닷물이 유입되기 시작하며 거대한 성체 같았던 한강호는 왼쪽으로 15도 이상 급격히 기울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복도의 조명들이 비명을 지르듯 전멸하다가 이내 완전히 꺼져버렸고 비상등의 붉은 빛만이 연기와 먼지 속에서 기괴하게 일렁거렸습니다. 김대휘는 기울어지는 갑판 위에서 중심을 잡기 위해 차가운 강철 난간을 부서져라 움켜쥐었습니다. 손바닥을 파고 전해지는 진동은 배가 서서히 가라앉고 있다는 불길한 전조였습니다. 기관실 입구의 문이 뒤틀리며 날카로운 금소금을 내뱉었고 그 틈으로 뜨거운 증기와 함께 코를 찌르는 기름 냄새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김대휘는 통신기를 통해 각 팀의 상태를 확인하라고 다급하게 지시했습니다. 함교로 향하던 박중사는 복도벽에 몸을 밀착시킨 채 현재 위치를 사수하고 있다고 보고했습니다. 박중사는 선체가 기울면서 깨진 유리 파편들이 사방으로 날아다니고 있으며 일부 대원들이 타박상을 입었지만 작전 수행에는 지장이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박중사는 함교 입구에서 적들의 저항이 더욱 거세지고 있으며 적들이 선체를 일부러 폭파시킨 것인지 확인이 필요하다고 이소령에게 물었습니다. 보남에서 상황을 지켜보던 이소령은 레이더와 소나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외부의 공격이 아닌 내부 기관실 구역에서의 의도적인 폭파로 판단된다고 답했습니다. 이소령은 무장 세력이 배를 침몰시켜서라도 아군과 함께 최후를 맞이하려는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 같다며 남은 시간은 30분 내외라고 경고했습니다. 이소령은 모든 대원에게 인질 구출을 최우선으로 하고 즉시 탈출 경로를 확보하라고 단호하게 명령했습니다. 기관실 앞에 있던 김대휘와 최하사는 발밑으로 차오르는 뜨거운 바닷물을 느꼈습니다. 물은 이미 발목을 넘어 종아리까지 차올랐고 둥둥 떠다니는 기름더미 위로 불꽃이 튀며 위태로운 광경을 연출했습니다. 최하사는 전술배낭에서 성광탄을 꺼내들며 김대휘에게 진입 준비가 끝났다고 신호를 보냈습니다. 김대휘는 고개를 끄덕이며 문을 박차고 들어갈 타이밍을 노렸습니다. 그 순간 문 안쪽에서 들려오던 괴한들의 고함이 비명으로 변했습니다. 선체가 기울면서 고정되지 않았던 무거운 부품들이 굴러떨어져 적들을 덮친 것이었습니다. 이 혼란이 기회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는 최하사에게 성광탄 투척을 지시했고 곧이어 눈을 멀게 하는 강력한 빛과 고막을 마비시키는 파열음이 기관실 내부를 가득 채웠습니다. 김대휘와 최하사는 연기 속으로 몸을 던졌습니다. 야간 투시경의 시야 너머로 눈을 감싸지고 괴로워하는 적들의 실루엣이 보였습니다. 김대휘는 짧고 정확한 사격으로 인질 주위에 있던 무장 세력들을 하나씩 무력화했습니다. 탄피가 바닥에 떨어지며 내는 챙그랑 소리가 차오르는 물소리에 묻혀 희미하게 들렸습니다. 최하사는 구석에 몰려있던 선원들에게 접근하여 그들의 결박을 칼로 신속하게 끊어내며 안심하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상황은 여전히 절망적이었습니다. 인질 중 한 명인 조리장은
다리의 파편을 맞아 거동이 불가능한 상태였고 선체는 이제 20도 넘게 기울어 똑바로 서 있는 것조차 힘들었습니다. 경면의 파이프에서는 고압의 증기가 뿜어져 나와 살을 데울 듯한 열기를 뿜어냈습니다. 김대위는 박중사에게 연락하여 함교를 완전히 장악했는지 확인했습니다. 박중사는 함교의 적들을 모두 제압했으나 조타불능 상태이며 구명정을 내릴 수 있는 장치마저 고장났다고 긴박하게 보고했습니다. 박중사는 선원들을 데리고 갑판으로 모이는 것 자체가 거대한 절벽을 오르는 것과 다름없다며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이 소령은 왕건함에 탑재된 고속단정들을 최대한 배 가까이 붙이라고 지시하며 헬기를 이용한 강제 인양 작전을 검토하라고 참모들에게 소리쳤습니다. 기관실의 물은 이제 허리춤까지 차올랐습니다. 김대위는 부상당한 조리장을 등에 업고 최하사에게 다른 선원들을 이끌고 계단을 오르라고 지시했습니다. 차가운 바닷물과 뜨거운 증기가 뒤섞인 공간에서 대원들은 인질들의 손을 잡고 사투를 벌였습니다. 계단은 이미 폭포수처럼 쏟아지는 물줄기로 인해 미끄러운 빙판길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천장의 철판이 뒤틀리며 거대한 쇳덩이가 김대위와 최하사 사이를 가로막으며 떨어졌습니다. 통로가 완전히 차단된 것이었습니다. 김대위는 최하사에게 자신은 걱정하지 말고 선원들을 먼저 지상 갑판으로 대피시키라고 명령했습니다. 최하사는 반대편에서 철판을 두드리며 함께 나가야 한다고 외쳤지만 김대위는 시간이 없다며 어서 움직이라고 재차 지시했습니다. 김대위는 등에 업힌 인질의 가쁜 숨소리를 느끼며 주위를 살폈습니다. 물은 점점 더 빠르게 차오르고 있었고 유일한 출구는 막혔습니다. 보조 전력마저 끊겨 완전한 어둠이 찾아온 기관실 안에서 김대위는 자신의 생존보다 인질의 안위를 먼저 걱정하며 보조 조명을 켰습니다. 빛이 닿은 곳에는 적들의 리더가 피를 흘리며 소총을 거머쥐고 김대위를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적의 리더는 비릿한 웃음을 지으며 함께 눈을 감자고 중얼거렸습니다. 적의 우두머리는 이미 이성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입가에는 검붉은 선혈이 묻어 있었고 그의 눈동자에는 광기가 서려 있었습니다. 그는 김대위를 바라보며 비릿한 웃음을 지었습니다. 어차피 이 배와 함께 모두가 끝날 것이라며 자신을 제압해도 살아나갈 길은 없다고 소리쳤습니다. 김대위는 등에 업힌 조리장의 떨림을 고스란히 느꼈습니다. 조리장의 거친 숨소리는 공포로 가득 차 있었고 다리에서는 끊임없이 피가 흘러나와 차오르는 바닷물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김대위는 오른손에 쥔 K5 권총의 차가운 금속 방아쇠에 천천히 힘을 주었습니다. 손끝에서 느껴지는 미세한 진동과 금속의 감촉은 기묘하리만큼 차분했습니다. 김대위는 심호흡을 하며 조준선을 적의 미간에 고정했습니다. 찰나의 순간 권총의 공이치가 뇌관을 때렸고 좁은 기관실 내부에 고막을 찢는 듯한 파열음이 울려 퍼졌습니다. 총구에서 뿜어져 나온 짧은 화염이 어둠을 찢어발겼습니다. 적의 리더는 반격할 틈조차 얻지 못한 채 뒤로 꼬꾸라졌고 차가운 물속으로 자취를 감추었습니다. 그의 흔적은 검은 기름띠와 함께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습니다. 하지만 승리의 여운을 느낄 시간조차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선체는 이제 35도 이상 기울었습니다. 기관실 벽면에 부착된 거대한 압력계들이 차례로 터져나가며 날카로운 파편들을 사방으로 뿌려댔습니다. 쉭쉭 소리를 내며 뿜어져 나오는 고압의 증기는 기관실 내부의 온도를 순식간에 끌어올렸습니다. 김대위의 가슴팍까지 차오른 물은 얼음장처럼 차가웠고 수면 위로 둥둥 떠다니는 벙커 CU는 눈과 입으로 파고들어 숨을 쉬기조차 힘들게 만들었습니다. 김대위는 등에 업힌 조리장을 더욱 단단히 고정하며 막혀버린 철문 대신 천장에 위치한 비상 탈출용 해치를 향해 시선을 돌렸습니다. 하지만 그곳은 이미 4m 이상의 높이에 달려 있었습니다. 기울어진 선체 때문에 벽을 타고 오르는 것조차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김대위는 무전기를 켰지만 지직거리는 잡음만이 들릴 뿐이었습니다. 두꺼운 강철벽과 차오르는 바닷물이 전파를 차단하고 있었습니다. 같은 시각 갑판이 상황도 처절하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박중사는 남은 선원 16명을 이끌고 깎아지른 듯한 경사로 변해버린 갑판위를 기어오르고 있었습니다. 강풍은 초속 20m를 넘나들었고 바닷물은 거대한 파도가 되어 갑판을 덮쳤습니다. 박중사는 선원들에게 절대로 손을 놓지 말라고 비명 섞인 명령을 내뱉었습니다. 한 명이라도 놓치면 그대로 검은 바다 아래로 빨려 들어갈 상황이었습니다. 박중사는 자신의 전술벨트를 풀어 선원들의 몸을 서로 연결했습니다. 밧줄 하나에 20명 가까운 생명이 매달린 채 미끄러운 강철바닥을 손톱이 빠져라 움켜쥐며 한 걸음씩 전진했습니다. 이소룡은 왕건함의 함교에서 이 광경을 지켜보며 피가 마르는 심정이었습니다. 열상 카메라에 잡힌 한강호의 모습은
마치 거대한 고래가 숨을 거두며 바다 밑으로 가라앉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이 소령은 조종사에게 헬기를 최대한 낮게 붙이라고 지시했습니다. 헬기의 로토가 파도에 닿을 듯 말 듯한 위험한 고도까지 내려갔습니다. 이 소령은 지금 당장 구조용 바스켓을 내리라고 명령하며 한 명도 남김없이 끌어올리라고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구조 작업은 쉽지 않았습니다. 해가 계속해서 기울고 회전하면서 헬기와의 거리를 유지하기가 극도로 어려웠습니다. 박중사는 헬기에서 내려온 바스켓을 잡기 위해 몸을 날렸습니다. 차가운 바닷물이 그의 온몸을 적셨고 금속 바스켓에 부딪힌 어깨에서는 뼈가 어긋나는 듯한 통증이 전해졌습니다. 박중사는 이를 악물고 선원들을 한 명씩 바스켓에 태우기 시작했습니다. 어서 타라고, 조금만 더 견디라고 선원들의 등을 떠밀며 그는 연신 주변을 살폈습니다. 김대위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다시 기관실한 물은 이제 김대위의 턱 밑까지 차올랐습니다. 김대위는 마지막 남은 힘을 쥐어짜내어 부근에 떠다니던 플라스틱 드럼통을 붙잡았습니다. 그는 조리장을 드럼통 위에 간신히 올린 뒤 자신은 잠수를 하여 천장의 비상 해치를 열기 위해 물속으로 몸을 던졌습니다. 어둡고 차가운 물속에서 김대위는 손끝 하나에 의지해 해치의 핸들을 찾았습니다. 수압 때문에 핸들은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폐 속의 산소는 바닥을 드러내고 있었고 가슴은 터질 듯한 압박감에 짓눌렸습니다. 김대위는 물속에서 눈을 떴습니다. 소금기와 기름기 때문에 눈이 타는 듯이 아팠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허리에 차고 있던 전술용 도끼를 꺼내 해치의 경첩 부분을 사정없이 내리치기 시작했습니다. 텅텅 소리가 물속에서 둔탁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의 타격 끝에 경첩 하나가 휘어지며 틈이 생겼습니다. 그 틈 사이로 공기방울이 빠져나가며 엄청난 기포가 발생했습니다. 김대위는 마지막 남은 공기를 내뱉으며 다시 한번 온 힘을 다해 해치를 밀어 올렸습니다. 순간 쾅 하는 소리와 함께 해치가 열리며 엄청난 양의 바닷물이 위쪽 통로로 치솟아 올랐습니다. 김대위는 급히 수면 위로 올라와 조리장을 붙잡았습니다. 살았다고, 이제 나갈 수 있다고 조리장에게 말하며 그는 가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통로를 빠져나와 갑판에 도착했을 때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구조의 손길만이 아니었습니다. 함교를 탈출하지 못하고 갑판 구석에 숨어있던 마지막 무장 세력 3명이 자동 소총을 들고 그들을 향해 총구를 겨누고 있었습니다. 박중사와 요원들은 이미 헬기로 선원들을 이송하느라 거리가 떨어진 상태였습니다. 김대위는 등에 조리장을 업은 채 무방비 상태로 적들과 마주했습니다. 적의 총구에서 불꽃이 튀기 직전 거대한 파도가 갑판을 덮치며 모든 것을 집어삼켰습니다. 거대한 파도가 갑판을 덮치는 순간 세상은 온통 하얀 포말과 차가운 바닷물의 소용돌이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수만 톤의 바닷물이 쏟아내는 압력은 인간의 근력을 비웃듯이 김대위와 조리장을 단숨에 현측 난간까지 밀어붙였습니다. 김대위는 한쪽 팔로는 난간을, 다른 한쪽 팔로는 등에 엎인 조리장을 부서들어 움켜쥐었습니다. 소금물이 폐부 깊숙이 파고들어 숨을 쉴 때마다 불타는 듯한 통증이 전해졌고 눈앞은 온통 흐릿한 잔상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김대위는 정신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는 지금 자신이 놓치면 조리장이 어두운 시면으로 영원히 사라질 것이라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파도가 휩쓸고 지나간 자리에는 찢겨나간 강철 조각들과 미끄러운 기름띠만이 남았습니다. 김대위가 가까스로 정신을 차리고 고개를 들었을 때 저 멀리서 다시 일어서는 그림자들이 보였습니다. 파도에 휩쓸려 나갔던 무장 세력 3명이 젖은 소총을 다시 거머쥐며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이미 생존에 대한 갈망보다 아군을 하나라도 더 데려가겠다는 지독한 증오만이 가득했습니다. 적들은 비틀거리면서도 총구를 김대위에게 고정했습니다. 거리는 불과 10여 미터였습니다. 이 거리라면 조준경 없이도 치명적인 타격을 입힐 수 있는 거리였습니다. 김대위는 자신의 권총이 어디로 갔는지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허벅지에 달려있어야 할 홀스터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조금 전에 파도가 권총을 앗아간 것이었습니다. 등에 엎인 조리장은 이미 기절한 듯 아무런 움직임이 없었습니다. 김대위는 무거운 몸을 이끌고 어떻게든 조리장을 엄폐물 뒤로 숨기려 했지만 기울어진 갑판 위에서 그의 움직임은 너무나도 둔했습니다. 적의 손가락이 방아쇠를 당기려는 찰나 공기를 가르는 날카로운 금소금이 들려왔습니다. 그것은 공중에서 대기하던 링스 헬기의 측면에 거치된 기관총이 불을 뿜는 소리였습니다. 헬기에 탑승해 있던 박중사는 김대위의 위기를 포착하고 조종사에게 즉각적인 사격을 요청했습니다.
기관총에서 뿜어져 나온 탄환들은 적들의 발 앞에 꽂히며 거대한 불꽃과 색가루를 만들어냈습니다. 적들은 쏟아지는 탄막에 당황하며 뒤로 물러났습니다. 박중사는 무전기를 통해 김대위에게 지금 당장 오른쪽으로 구르라고 소리치며 지원 사격을 계속하겠다고 보고했습니다. 하지만 헬기의 사격도 오래 지속될 수는 없었습니다. 한강호가 이제 50도 가까이 기울면서 거대한 크레인과 구조물들이 헬기의 사선을 가로막기 시작했습니다. 조종사는 헬기가 구조물에 부딪힐 위험이 있다며 고도를 높여야 한다고 긴박하게 소리쳤습니다. 박중사는 눈앞에 전우를 두고 갈 수 없다며 조금만 더 버텨달라고 조종사에게 애원하듯 명령했습니다. 헬기는 선체의 흔들림에 맞춰 위태로운 비행을 이어갔습니다. 그 사이 적 중 한 명이 구조물 뒤로 숨어들어 저격 자세를 취했습니다. 그는 헬기의 사격이 닿지 않는 사각지대를 정확히 찾아냈습니다. 김대위는 본능적으로 위험을 감지했습니다. 그는 마지막 힘을 다해 조리장을 옆에 있던 구명정 보관함 뒤로 밀어 넣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맨몸으로 적의 사선을 마주했습니다. 적의 총구 끝에서 성광이 번쩍이는 순간 김대위는 옆구리에 뜨거운 인두를 갖다 대는 듯한 극심한 통증을 느꼈습니다. 그는 바닥으로 쓰러지면서도 조리장이 무사한지 확인했습니다. 옆구리에서 흘러나온 선혈이 검은 유조선 가판위를 붉게 수놓았습니다. 하지만 김대위는 신음조차 내뱉지 않았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자신의 군화 속에서 단검을 꺼내 들었습니다. 총이 없다면 칼이라도 휘두르겠다는 결연한 의지였습니다. 적들은 이제 승리를 확신한 듯 비릿한 미소를 지으며 천천히 김대위에게 다가왔습니다. 왕건함의 함교에서 이 광경을 지켜보던 이 소령은 주먹을 너무 꽉 쥐어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 정도였습니다. 이 소령은 통신 장교에게 지금 당장 5함대에 연락하여 근접 지원이 가능한지 확인하라고 지시했습니다. 하지만 미군 측의 답변은 절망적이었습니다. 유조선의 유폭 위험이 너무 커서 근접 비행이나 함포 사격은 절대 불가능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소령은 누군가의 도움을 기다릴 시간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직접 마이크를 잡고 박중사에게 명령했습니다.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김대위를 구조해야 하며 필요하다면 헬기에서 직접 뛰어내려 교전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박중사는 이미 그럴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몸에 로프를 연결하고 헬기 문 밖으로 몸을 내밀었습니다. 박중사는 대원들에게 자신을 하강시키라고 소리치며 아래에 있는 적들을 향해 소총을 난사했습니다. 공중에서 로프에 매달린 채 사격하는 것은 극도로 어려운 일이었지만 박중사의 탄환은 정확히 적들의 머리 위를 스쳐 지나갔습니다. 적들은 박중사의 맹렬한 기세에 눌려 잠시 주춤했습니다. 그 틈을 타 박중사는 김대위가 쓰러져 있는 가판 위에 착지했습니다. 박중사는 김대위의 상태를 살피며 괜찮냐고 물었고 김대위는 희미하게 미소를 지으며 조리장부터 챙기라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위기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배의 밑바닥에서 다시 한번 거대한 파열음이 들려왔습니다. 이번에는 단순히 침수되는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유조선의 거대한 유류 탱크가 수압을 견디지 못하고 터져나가는 소리였습니다. 수만 리터의 원유가 바다로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고 그 위로 아까 발생했던 화재의 불꽃이 옮겨붙기 시작했습니다. 바다는 이제 검은 기름과 붉은 화염이 뒤섞인 지옥으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한강호는 이제 마지막 단계를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선체 중앙부가 거대한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두 동강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강철이 찢어지는 굉음은 마치 거대한 괴물이 단말마에 비명을 지르는 듯 했습니다. 박중사는 김대위와 조리장을 동시에 끌고 가기에는 시간이 부족하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배는 이제 수직으로 서기 시작했고 모든 물건이 바다를 향해 미끄러져 내려갔습니다. 박중사는 한 손으로는 김대위를 다른 한 손으로는 조리장을 붙잡은 채 필사적으로 버텼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발밑에 있던 가판이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세 사람은 거대한 쇳덩이와 함께 검은 바닷속으로 추락했습니다. 헬기 위에서 대원들이 비명을 지르며 그들의 이름을 불렀지만 거대한 소용돌이는 그들을 순식간에 집어삼켰습니다. 화영은 더욱 거세게 타올랐고 한강호의 선미는 밤하늘을 향해 꼿꼿이 선 채 서서히 수면 아래로 자취를 감추기 시작했습니다. 검은 바다가 세 사람을 집어삼켰습니다. 수만 톤의 강철 덩어리가 침몰하며 만들어내는 거대한 소용돌이는 마치 거대한 괴물의 아가리처럼 모든 것을 시면으로 끌어당겼습니다. 차가운 바닷물이 김대위의 열린 상처와 입안으로 사정없이 밀려들었습니다. 폐부는 타들어가는 듯한 통증으로 비명을 질렀고 사방을 가득 채운 기름띠는 눈을 뜨기조차 힘들게 만들었습니다. 수면 위에서 타오르던 붉은 화염의 열기마저 차가운 물속에서는 아득한 꿈처럼 느껴질 뿐이었습니다.
박중사는 물속에서도 김대위와 조리장의 옷깃을 결코 놓지 않았습니다. 팔 근육이 파열될 것 같은 중압감이 온몸을 짓눌렀지만 그는 정신을 잃지 않으려 혀를 깨물었습니다. 암흑 속에서 위아래를 구분할 수 없는 혼돈이 이어졌고 가라앉는 유조선이 내뿜는 둔탁한 진동이 수압을 타고 뼈마디까지 전달되었습니다. 박중사는 발버둥치며 수면을 향해 필사적으로 손을 뻗었습니다. 심장은 한계에 다다라 터질 듯이 박동했고 머릿속은 오직 전우를 살려야 한다는 일념 하나로 가득 찼습니다. 마침내 수면 위로 머리를 내밀었을 때 박중사는 폐가 찢어질 듯한 기침과 함께 공기를 들이켰습니다. 하지만 그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평온한 바다가 아니었습니다. 주변은 이미 유출된 원유로 가득 차 거대한 불바다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시뻘건 불길이 파도를 타고 넘실거렸고 타오르는 연기는 숨을 쉴 때마다 기관지를 마비시켰습니다. 김대위는 옆구리의 부상 때문인지 이미 의식을 잃은 상태였고 조리장은 간신히 박중사의 어깨에 매달려 가쁜 숨을 몰아치고 있었습니다. 저 멀리서 왕관함의 서치라이트가 밤바다를 가르며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강력한 광원이 수면 위를 훑으며 실종된 대원들을 찾기 위해 안간힘을 썼습니다. 이소룡은 함교에서 직접 확성기를 잡고 대원들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이소룡은 모든 고속단정을 즉시 투입하라고 명령하며 불길 속이라도 주저하지 말고 진입하라고 단호하게 지시했습니다. 함정의 엔진 소리는 파도 소리를 압도하며 현장으로 다가왔습니다. 고속단정이 불길을 뚫고 세 사람 근처에 도달했습니다. 단정에 탑승해 있던 요원들은 바다 위로 몸을 내밀어 박중사의 손을 붙잡았습니다. 뜨거운 화염의 열기가 살을 태울 듯이 다가왔지만 요원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세 사람을 차례로 단정 위로 끌어올렸습니다. 가장 먼저 조리장이 구조되었고 이어 의식을 잃은 김대위가 대원들의 품에 안겼습니다. 마지막으로 박중사가 단정 바닥에 쓰러지듯 엎드렸을 때 그는 안도감보다 먼저 김대위의 상태를 살폈습니다. 구조된 김대위의 안색은 창백하다 못해 푸른빛을 띠고 있었습니다. 옆구리의 상처에서는 여전히 붉은 피가 배어나왔고 박중사는 떨리는 손으로 지혈대를 더 강하게 조였습니다. 박중사는 김대위에게 정신을 차리라고 소리치며 함께 돌아가기로 약속하지 않았냐고 울먹이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하지만 김대위는 아무런 대답이 없었습니다. 단정은 화염 속을 빠져나와 거대한 왕관함의 현측으로 전속력으로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함정에 도착하자마자 의료진이 달려와 김대위를 응급실로 이송했습니다. 왕관함의 좁은 복도는 대원들의 가쁜 발소리와 장비가 부딪히는 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이소룡은 김대위의 이송 장면을 지켜보며 차마 말을 잇져 못했습니다. 자신의 명령으로 사지로 들어갔던 대원이 처참한 모습으로 돌아온 것에 대한 무거운 책임감이 그의 어깨를 짓눌렀습니다. 이소룡은 군의관에게 모든 수단을 동원해 김대위를 살려내라고 간절하게 부탁했습니다. 작전구역은 여전히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한강호는 이제 완전히 수면 아래로 자취를 감추었지만 그곳을 장악했던 무장 세력의 잔당들이 구명보트를 타고 도주하고 있다는 첩보가 들어왔습니다. 미군 이지스함은 도주 경로를 이미 파악했다고 보고하며 즉각적인 추격 여부를 물어왔습니다. 이소룡은 잠시 김대위가 누워있는 응급실 방향을 바라본 뒤 차갑게 가라앉은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단 한 명도 이 해역을 빠져나가지 못하게 하라고 즉시 무장 세력 제압 명령을 내렸습니다. 왕관함의 5인치 함포가 조용히 포신을 들어올렸습니다. 정밀 사격 통제 장치가 도주하는 적들의 보트를 조준선 안에 가뒀습니다. 밤하늘을 가르는 굉음과 함께 함포의 불꽃이 어둠을 밝혔습니다. 수 킬로미터 밖에서 도망치던 적들의 보트는 거대한 물뚱덩이와 함께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그것은 우리 국민과 전우를 건드린 자들에 대한 대한민국 해군의 단호한 응징이었습니다. 하지만 승리의 기쁨을 누릴 여유는 없었습니다. 응급실 안에서는 김대위의 심장을 다시 뛰게 하기 위한 사투가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심폐소생술을 실시하는 군의관의 이마에는 땀방울이 송골송골 맺혔고 모니터의 심전도 곡선은 위태롭게 일직선을 그리며 경보음을 울려댔습니다. 박중사는 응급실 문 밖에서 피가 섞인 바닷물을 뚝뚝 흘리며 멍하니 바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손은 여전히 김대위를 붙잡았던 감각을 기억하는 듯 가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새벽 공기가 차갑게 내려앉은 호르무즈 해협 위로 드디어 해가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수평선 너머로 붉은 태양이 모습을 드러내며 밤새 벌어졌던 처절한 전장의 흔적을 비추었습니다. 바다 위에는 여전히 검은 기름띠가 길게 띠를 형성하고 있었고 주인을 잃은 구명한 하나가 파도에 실려 정처 없이 떠돌고 있었습니다.
이소령은 함교 창가에 서서 멀어지는 전장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뱉었습니다. 그때 응급실에서 급하게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군의관이 밖으로 나와 박중사와 이소령을 향해 고개를 들었습니다. 군의관의 표정에는 복잡한 심경이 담겨 있었고 그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어 김대위의 상태를 보고하기 시작했습니다. 김대위의 심장은 다시 뛰기 시작했지만 장기간의 저체온증과 폐에 유입된 기름 때문에 앞으로의 고비가 더 많을 것이라는 절망적인 진단이었습니다. 박중사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얼굴을 감싸 쥐었습니다. 작전은 성공했고 인질들은 모두 무사히 구출되었지만 그 대가는 너무나도 가혹했습니다. 대한민국으로 돌아가는 길은 아직 멀고도 험했습니다. 유조선 납치 사건은 전 세계 언론에 대서특필되었고 국제사회는 한국군의 신속하고 단호한 대응에 경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하지만 왕건함 내부의 공기는 슬픔과 긴장감이 묘하게 뒤섞여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갑판 위에서 구조된 선원들이 하나둘씩 기운을 차리고 대원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해왔습니다. 조리장은 불편한 다리를 이끌고 박중사를 찾아와 김대위가 아니었다면 자신은 그 차가운 물속에서 눈을 감았을 것이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박중사는 아무 말 없이 조리장의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김대위가 다시 일어나 활짝 웃는 그날까지 자신은 결코 이 전장을 떠나지 않겠다고 말입니다. 하지만 본부로부터 날아온 암호 전문은 분위기를 다시 급반전시켰습니다. 이번 납치 사건의 배후에 단순한 해적 세력이 아닌 인근 국가의 특수정보국이 개입되어 있다는 증거가 포착되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사건은 이제 단순한 인질 구출을 넘어 국가 간의 외교적 군사적 충돌로 비화할 조짐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왕건함 주변으로 정체불명의 잠수함 신호가 다시 잡히기 시작했다는 보고가 함교에 울려 퍼졌습니다. 함교의 공기는 다시 한번 얼어붙었습니다. CIC, 즉 전투정보실의 어두운 조명 아래서 소나 부사관인 김상사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레이더 화면에는 아무것도 잡히지 않았지만 수중 음파 탐지기인 소나에는 기묘한 주파수가 포착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자연적인 파도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금속체인 잠수함이 수중에서 내뿜는 아주 미세한 기계음, 바로 추진기 소음이었습니다. 김상사는 이소령에게 방위 270도 방향에서 정체불명의 수중 적정물이 감지되었다고 긴박하게 보고했습니다. 이소령은 상황판으로 다가갔습니다. 화면 위에는 노란색 점 하나가 전멸하며 왕건함의 뒤를 은밀하게 쫓고 있었습니다. 이소령은 그 정체가 무엇인지 확인하라고 지시하며 함정의 모든 소음을 죽이는 정숙 항해를 명령했습니다. 함정의 거대한 엔진 회전수가 줄어들며 배 안에는 기분 나쁜 정적이 감돌았습니다. 환기구에서 나오는 가느다란 바람 소리와 장비들의 전자음만이 좁은 실내를 가득 채웠습니다. 대원들은 숨을 죽인 채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방금 전까지 사투를 벌였던 피로감은 온데간데 없고 보이지 않는 적에 대한 새로운 공포가 엄습했습니다. 김상사는 다시 한번 헤드셋을 눌렀으며 소리에 집중했습니다. 그는 이소령에게 저 소음의 패턴이 일반적인 상선이나 고속정의 것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그것은 매우 정교하게 설계된 킬로급 잠수함의 추진기 소리와 일치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킬로급은 바다의 블랙홀이라 불릴 만큼 정숙성이 뛰어난 잠수함이었고 인근 국가인 A국이 주력으로 운용하는 기종이었습니다. 이소령은 A국이 이번 납치 사건에 깊숙이 관여했다는 첩보가 사실이었음을 직감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흔적을 지우기 위해 왕건함을 직접 위협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소령은 작전관에게 대잠수함 작전 모드로 전환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왕건함의 함수 아래 위치한 소나가 액팅 모드로 전환되며 강력한 음파를 바다 밑으로 쏘아 올렸습니다. 삑 하는 날카로운 전자음이 함체를 타고 흐르며 바닷속 깊은 곳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음파가 물속의 금속체에 부딪혀 되돌아오는 신호는 명확했습니다. 적 잠수함은 이미 어뢰 발사관을 열고 공격 준비를 마친 상태였습니다. 상황은 이제 전면전의 직전까지 치달았습니다. 한편 의료실의 박중사는 복도에 울려 퍼지는 대잠 전투 배치 명령을 들으며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옆에 누워있는 김대위의 산소 마스크 위로 희미한 김이 서렸다가 사라지기를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박중사는 김대위의 차가운 손을 잡으며 우리가 여기까지 어떻게 왔는데 절대로 여기서 무너질 수 없다고 나직하게 읊조렸습니다. 의료실의 조명마저 전투 배치를 알리는 붉은색으로 변하자 박중사는 자신의 권총을 다시 점검하며 의료실 문 앞을 지켰습니다. 수중에서의 공격은 피할 길이 없었지만 그는 마지막 순간까지 전우를 지키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함교에서는 1분 1초를 다투는 수싸움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이소룡은 적 잠수함이 먼저 공격하기만을 기다릴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는 무전기를 통해 미군 5함대 이지스함의 상황을 전파하고 공동 대응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미군 측은 A국과의 전면적인 외교적 마찰을 우려하여 직접적인 공격 지원은 어렵다는 신중한 답변을 보내왔습니다. 다만 적의 위치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겠다는 약속만을 덧붙였습니다. 이소룡은 결국 스스로의 힘으로 이 난관을 돌파해야 함을 깨달았습니다. 이소룡은 청상호 어뢰의 발사 준비를 마칠 것을 지시했습니다. 갑판 아래 어뢰 발사관에서는 육중한 디게온과 함께 청상호가 그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대한민국 기술로 만들어진 이 정밀 무기는 수중의 적을 추적하여 확실하게 제압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었습니다. 작전관은 사격 통계 장치에 적 잠수함의 예상 이동 경로를 입력했습니다. 이소룡은 적이 먼저 도발하지 않는 한 발사 버튼을 누르지 않겠다고 말하며 입술을 지그시 깨물었습니다. 그때 김 상사가 비명을 지르듯 보고했습니다. 적 잠수함에서 강력한 고주파 소음이 포착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잠수함이 어뢰를 발사하기 직전에 내뿜는 특유의 신호였습니다. 수초 후 바닷속에서 쉭 하는 공기 분출음과 함께 적의 어뢰가 왕건함을 향해 달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소나 화면에는 붉은색 선 하나가 빠른 속도로 아군 함정을 향해 뻗어왔습니다. 이소룡은 즉각적인 회피 기동을 명령하며 기만기인 디코이를 투하하라고 소리쳤습니다. 왕건함의 선미에서 기포를 발생시키는 장치가 바다로 던져졌습니다. 적의 어뢰를 교란하기 위한 가짜 신호였습니다. 거대한 함정은 엔진을 최대 출력으로 끌어올리며 파도를 갈랐습니다. 선체가 급격히 기울며 배 안의 집기들이 바닥으로 쏟아졌고 대원들은 벽면에 손잡이를 잡고 거친 진동을 견뎌냈습니다. 어뢰는 디코이가 만들어낸 허상을 향해 돌진하다가 아슬아슬하게 왕건함의 한미를 비껴갔습니다. 함정 전체가 거대한 물기둥의 충격으로 휘청거렸습니다. 이소룡은 더 이상 참지 않았습니다. 그는 정당방위 차원에서의 반격을 결정했습니다. 청상어 어뢰 발사 명령이 떨어졌고 발사관에서 뿜어져 나온 화염과 함께 어뢰가 수면 아래로 파고들었습니다. 이제 바닷속은 두 발의 어뢰가 서로의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죽음의 경주장이 되었습니다. 김 상사는 청상호가 정확하게 적의 추진기 소음을 추적하고 있다고 보고했습니다. 적 잠수함은 뒤늦게 회피 기동을 시도하며 기만기를 뿌려댔지만 청상호의 지능형 추적 장치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잠시 후 바다 깊은 곳에서 육중한 진동이 수면 위로 전달되었습니다. 쾅 하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거대한 거품이 수면 위로 솟구쳤습니다. 열상 카메라에는 수중에서 발생한 거대한 여론이 포착되었습니다. 청상호가 적 잠수함의 측면을 정확히 타격한 것이었습니다. A국의 잠수함은 더 이상 소음을 내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심해의 어둠 속으로 천천히 가라앉으며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함교 안에는 안도 섞인 한숨이 흘러나왔지만 이소룡의 표정은 여전히 어두웠습니다. 잠수함 한 척을 제압했다고 상황이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A국의 해안기지에서 지대함 미사일 발사 징후가 포착되었다는 긴급 정보가 입수되었습니다. 이번에는 하늘에서 쏟아지는 위협이었습니다. 왕건함은 이미 소모된 탄약과 부상병들로 인해 만신창이가 된 상태였습니다. 이소룡은 전 부대원에게 다시 한번 전투 준비를 독려하며 대한민국 영해로 돌아가는 그날까지 단 한순간도 긴장의 끈을 놓지 말라고 당부했습니다. 하늘 저편에서 초음속으로 날아오는 미사일의 궤적이 레이더에 포착되기 시작했습니다. 왕건함의 대공방어 시스템인 3차원 레이더가 공중의 목표물을 추적하며 윙윙거리는 소리를 냈습니다. 한 포가 하늘을 향해 포신을 치켜들었고 근접방어 무기체계인 팔랑크스가 회전하며 사격 준비를 마쳤습니다. 이소룡은 이번 고비가 가장 힘들 것이라고 예감하며 자신의 옆에 놓인 태극기를 바라보았습니다. 레이더 화면을 가득 채운 붉은 점들은 죽음의 사신처럼 왕건함을 향해 달려들고 있었습니다. A국의 해안기지에서 발사된 지대한 미사일들은 수면 위를 스치듯 날아오는 시스키밍 기술을 사용하며 아군 함정의 방어망을 비웃듯 다가왔습니다. 이소룡은 함교의 지휘관 의자 손잡이를 꽉 움켜쥐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두려움 대신 반드시 대원들과 인질들을 살려 고국으로 돌아가겠다는 강철 같은 의지만이 서려 있었습니다. 이소룡은 작전관에게 이지스 시스템의 자동 교전 모드를 승인한다고 단호하게 명령했습니다. 함정 수직 발사대에서 SM-2 미사일들이 화염의 꼬리를 길게 늘어뜨리며 밤하늘로 솟구쳐 올랐습니다. 미사일이 발사될 때마다 발생하는 엄청난 충격음이 함체 전체를 뒤흔들었고 갑판 위는 순식간에 하얀 연기로 뒤덮였습니다. 허공에서 첫 번째 요격이 이루어졌습니다.
밤하늘에 거대한 불꽃놀이처럼 섬광이 번쩍였고 곧이어 고막을 때리는 둔탁한 폭발음이 수면을 타고 전달되었습니다. 하지만 적의 미사일은 한두 발이 아니었습니다. 요격망을 뚫고 들어온 마지막 한 발이 왕건함의 우측을 향해 무서운 속도로 돌진했습니다. 그 순간 왕건함의 마지막 보루인 근적 방어무기 체계 팔랑크스가 회전하기 시작했습니다. 분당 수천 발의 탄환을 쏟아내는 기관포의 소음은 마치 거대한 천을 찢는 듯한 날카로운 금속음으로 변해 공기를 가로질렀습니다. 볼을 뿜는 포신 끝에서 쏟아져 나온 탄환들은 적 미사일의 전면을 정확히 타격했습니다. 함정 바로 앞에서 발생한 거대한 폭발로 인해 엄청난 양의 바닷물이 가판 위로 쏟아져 내렸고 파편들이 함벽에 부딪히며 챙그랑거리는 소리를 냈습니다. 이 소룡은 모든 위협이 제거되었음을 확인하고서야 비로소 참았던 숨을 길게 내뱉었습니다. 그는 전 부대원에게 수고했다고 말하며 이제 우리의 집인 대한민국으로 향하겠다고 선포했습니다. 함교 안에는 안도의 한숨과 함께 낮은 함성이 울려 퍼졌습니다. 만신창이가 된 왕건함은 함수를 동쪽으로 돌려 긴 항해를 시작했습니다. 수평선 너머로 떠오르는 태양은 어제의 지옥 같았던 전장을 뒤로하고 평화로운 바다를 비추고 있었습니다. 며칠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멀리서 대한민국 울산항의 하얀 등대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부두에는 수많은 인파가 태극기를 흔들며 영웅들의 귀환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납치되었던 유조선 한강호의 선원 가족들은 서로를 붙잡고 오열하며 수평선을 바라보았습니다. 마침내 거대한 왕건함이 부두에 접안했을 때 밴드의 장엄한 음악 소리가 항구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의료실에서 집중 치료를 받던 김대희는 드디어 의식을 되찾고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옆을 지키던 박중사는 김대휘의 손을 잡으며 우리가 결국 해냈다고 기쁘게 말했습니다. 김대휘는 희미한 목소리로 선원들은 무사한지 물었고 박중사는 단 한 명의 희생도 없이 전원 생還했다는 기쁜 소식을 전했습니다. 입가에는 그제야 짧은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는 박중사의 부축을 받아 창밖으로 보이는 고국의 땅을 바라보며 깊은 감동에 젖어들었습니다. 이 소령은 가판 위로 올라와 대원들을 정렬시켰습니다. 그는 대한민국 해군은 국민이 위험에 처한 곳이라면 지구 끝까지라도 달려가 반드시 구출해낼 것이라고 말하며 그것이 우리의 존재 이유이자 자부심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대원들은 일제히 거수경례를 하며 조국에 대한 충성을 다짐했습니다. 그들의 눈빛에는 전장을 누빈 용사들만이 가질 수 있는 묵직한 긍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항구에 내린 선원들은 가족들의 품에 안겨 뜨거운 눈물을 흘렸습니다. 조리장은 자신을 얻고 사투를 벌였던 김대희를 향해 다시 한번 고개를 숙이며 감사의 인사를 보냈습니다. 이번 작전은 단순히 한 척의 배를 구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자신의 국민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는지 그리고 그들을 지키기 위해 어떤 희생도 마다하지 않는지를 전 세계에 똑똑히 보여준 위대한 승리였습니다. 저녁 노을이 붉게 물든 울산항의 밤하늘 위로 태극기가 힘차게 펄럭였습니다. 전장은 이제 고요해졌지만 그날의 긴박했던 순간들과 대원들의 숭고한 용기는 역사의 한 페이지에 영원히 기록될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돈이 아닌 국민의 생명을 선택했고 그 선택은 가장 정의로운 결과로 돌아왔습니다. 이것은 영화가 아닌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를 지키기 위해 바다 위에서 청춘을 바치는 이들의 실제 이야기입니다.